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어제부터 본격 시작됐죠? 자, 이런 가운데요. 이게 결국은 자칫하면 이 부메랑이 돼서 미국 경제에 악영향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정책을 좀 성공적으로 잘해서 우리 미국이 좀 더 살기 좋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로 인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왜 그러면 그런 걱정을 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관세 정책이 부메랑이 돼서 결국은 조만간 미국 내에 물가 인상이 촉발될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가 일단 골자인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그 식료품을 비롯해서 자동차 그리고 뭐 맥주 얘기도 나왔어요. 맥주 등등의 뭐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민생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예상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지 각 전문기관의 그 분석을 좀 종합해서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그 관세로 인해서 자동차 가격은요, 평균적으로 한 $3,000 이상 정도 더 쓸 걸 각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작은 자동차, 뭐 크고 비싼 자동차에 따라서 다르지만 평균이 그렇고요. 큰 자동차, 비싼 자동차는 좀 더 그렇고요. 또 맥주 가격은 최대 한 12%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된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서 맥주에서부터 과일과 채소 그리고 뭐 자동차 등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와 각종 음료 등등의 가격이 어쩌면 놀랄 만큼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멕시코는요, 우리 보통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우리 미국에 사는 보통의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실상 상당히 많은 거의 모든 종류의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팝니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 픽업 트럭의 88%를 멕시코에서 제조합니다. 멕시코 그 자동차 회사라는 게 아니고요. 미국 자동차 회사 또는 다른 나라 자동차 회사라도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갖고 옵니다. 미국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그것도 수입이 되는 거죠. 멕시코 외무부 장관은 25%의 관세가 포드나 GM 트럭의 가격표에 결국 한 $3,000 이상의 그 가격 인상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분석을 한 기관도 있습니다. 이 기관은 그런데 다름 아닌 이곳 미국의 경제 분석 기관입니다. 미국의 앤더슨 이카노미 그룹이라고 유명한 경제 분석 기관이 있는데요. 이 앤더슨 이카노미 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관세가 시행되면 곧 대형 SUV 가격은 지금보다 한 $9,000 오르고 또 중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지금보다 한 $12,000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크고 비싼 차들은 그만큼 오르는 포션이 더 이제 많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9,000불, 10,000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한 8, 9만 불 되는 게 9만 불, 10만 불 막 된다라는 것이죠. $10,000 정도 더 쓸 각오 해라 뭐 이런 조금은 겁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식료품도 걱정입니다. 매일 우리 미국의 식탁에 오르는 그 토마토, 그다음에 베리 종류, 또 벨페퍼, 피망이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또 오이, 또 브로콜리 등등등 이 많은 양이 그 멕시코산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과일의 약 절반이 멕시코산이고요. 또 미국에서 수입하는 채소, 과일하고 채소는 다르죠? 과일의 절반은 멕시코산, 그리고 채소는요, 무려 절반 넘습니다. 약 3분의 2의 미국에서 먹는 채소가 멕시코산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맥주 부분을 보면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맥주의 대부분은 멕시코산입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그 미국인이 마시는 모든 맥주의 약 한 18%가 수입 맥주인데요. 수입 맥주를 100으로 봤을 때 약 80%가 멕시코산 수입 맥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모델로, 이 둘 다 큰일 났어요. 제가 다 좋아하는 종류거든요. 코로나, 라임 탁 넣어서 먹는 건 정말 좋아합니다. 모델로는 조금 가끔 그 흑맥주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이제 모델로 제가 좋아하거든요. 모델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델로 네그라라는 게 있고 모델로 에스페셜이 있는데 에스페셜은 좀 라이트해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모델로 네그라라는 것은 약간 흑맥주 비슷하면서 맛은 그렇게 띡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코로나는 라임하고 같이 먹는 걸 좋아하고 모델로는 네그라를 특별히 좋아하는데 이거
값 오르기 전에 좀 미리 사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 그래서 일반 미국의 그 백인들도 많이 좋아하는 그런 맥주, 멕시코산 맥주가 당장 값이 오를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멕시코 맥주인 그 모델로 에스페셜, 저는 좀 안 좋아한다는 거.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산 맥주 1등입니다. 뭐 벨기에산 맥주 뭐 이런 거보다 그 더 많이 먹습니다, 이걸. 자, 분석가에 따르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는 모델로나 이 코로나 같은 그 맥주 브랜드의 가격을 최소 적게는 한 5%에서 많게는 약 한 12%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12팩짜리 그 한 박스를 사면 지금도 세일하면 뭐 한 16, 7불, 세일 안 하면 막 19불 이러는데 이게 이제 거의 20불 넘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자, 자동차도 보겠습니다. 미국은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미국 내에서 제작하는데요. 그 나머지 절반 이상은 미국 내에서 제작하지만 그 나머지인 그 일종의 수입차는 멕시코에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미국의 자동차 가격은 코로나 당시에 그 부품 대란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급등한 바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 내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이건 평균입니다. 평균. 뭐 2만 불, 3만 불짜리도 있지만 9만 불, 10만 불짜리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평균이 약 4만 5천 달러 정도 되는데 이는 코로나 시기 이후에 한 25% 상승해서 형성된 가격입니다. 여기에 이제 관세 영향까지 추가되면 비용 측면에서 엄청난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소형차의 경우에는 약 한 3천 달러가 오를 수 있고요. 중형차의 경우에는 한 5천 달러 지금보다 그렇게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대형 SUV 3열짜리 있죠. 뭐 8명 타나? 하나, 둘, 여섯, 8명 타나요? 예. 8명 정도 타는 대형 그 SUV 3열짜리 경우에는 한 9천 달러까지도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어디서 분석을 했느냐? 이거 다 미국에서 분석한 겁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요 분석은 어디서 했느냐? JP모건에서 한 분석입니다. 자,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의 자동차 업계 공급망이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고율의 관세 부과는 결국 미국 내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메랑 이론이 지금 걱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드에서도 이제 걱정을 했는데요. 포드의 짐 팔러라는 CEO는요. 지난달 그 자동차 업계 한 행사에서 이제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자동차 업계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관세 부과의 이 같은 부정적인 충격은요, 이제 앞서 언급했던 그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일, 채소, 뭐 에너지, 자동차, 맥주 이렇게 특정된 부분에만 국한되면 좀 다행인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서 미국 내 에너지 가격과 전반적인 장바구니 물가가 직격탄을 맞고 오를 것이다라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에너지정보청 통계에 따르면요, 미국의 캐나다산 원유 수입량은 지난해 10월에 나온 그 발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불과 서너 달 전이니까 최근이죠. 하루에 미국이 캐나다에서 사오는 그 에너지는 하루에 460만 배럴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에 460만 배럴을 수입하니까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같이 대규모로 수입되는 캐나다 에너지에 대해서 25%의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그 오른 만큼의 부담이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미국 소비자들이 가솔린, 그러니까 휘발유, 가솔린, 또 전기, 무슨 난방 가격의 상승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겨울에 추워서 전기 히터도 틀고 많이 틀잖아요. 근데 또 가스 히터도 가스 히터? 가스는 방 전체, 집 전체 하는 건데 가스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그 에너지 가격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에 뭐 400불 내시든 뭐는 450불, 500불 내시든 뭐는 560불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600불 내시든 뭐는 한 700불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걱정이 된다라는 게 미국 내 유력한 경제 분석 기관들의 공통적인 분석 내용입니다. 자, 미국에요. Tooth Fairy라는 말이 있습니다. Tooth, 치아, 네, Tooth Fairy 번역하면 뭐 이빨 요정이라는 말인데요. 갑자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네, 다 이제 경제와 연관이 됩니다. 이게
이빨 요정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그 동화 속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크리스마스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줘요. 그러면 선물 갖다 주려면 니네들 빨리 자야 돼. 일찍 자야 돼. 그러면 뭐 막 눈 비비다가 이제 잠들죠. 그리고 일어나 보면 정말 머리맡에 선물이 놓여 있죠. 엄마 아빠가 갖다 준 선물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아주 어렸을 때는 그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갖다 줬다고 실제로 믿는 적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는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제. Tooth Fairy라는 말이 있는데 이빨 요정. 동화 속의 존재인데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아이 때 이제 이가 빠지잖아요. 이제 유치 빠지면 진짜 이제 성인까지 평생 쓸 수 있는 이가 나오잖아요. 그 이가 빠지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그 빠진 이를 아이의 그 베개 밑에 이렇게 두게 하고요. 아이가 잠들었을 때 부모가 몰래 와서 그 이를 가져가고 대신 약간의 용돈이나 작은 선물을 놓아 놓는 그런 풍습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저께 밤에 빠졌던 이빨은 없어졌고 예쁜 선물이 나한테 놓여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된 거냐? 네. Tooth Fairy, 이빨 요정이 너의 이빨을 가져가고 앞으로 아주 튼튼한 좋은 이빨을 또 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예쁜 선물을 놓고 갔단다. 요런 이제 전통이 있어요. 약간 크리스마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그래서 이제 이빨을 가져가고 선물을 놓고 간 그 요정을 Tooth Fairy라고 합니다. 이빨 요정. 그래서 아이들 세계에서는 이 Tooth Fairy가 돈을 주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뭐 아이들이 막 너무 똑똑해서 아주 어렸을 때 잠깐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왜 미국 경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들이나 믿는 그 이빨 요정, Tooth Fairy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이 이빨 요정과 관련해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어제 현 시국을 빗대어서 그 이빨 요정을 표현해서 한 말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워렌 버핏은 Tooth Fairy, 즉 이빨 요정은 돈을 안 준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인들은 다 알죠. 이빨 요정이라는 게 실제로 없고 그러니까 이빨 요정이 돈 준 게 아니다라는 걸 다 알죠. 이빨 요정은 돈을 안 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이가 베개 밑에 이빨을 두면 돈이 그냥 생기는다고 이제 생각했지만 사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준 거예요? 부모의 지갑에서 나온 돈이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처럼 관세를 부과하면 그 비용이 마법처럼 사라지거나 마법처럼 이빨 요정이 와서 대신 부담해 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부모 지갑에서 결국은 소비자 지갑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이 워렌 버핏이. 그래서 이렇게 관세 마구 때려서 막 올리면 그건 결국은 일반 소비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면서 이빨 요정은 돈을 주는 게 아니다. 결국은 부모 지갑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관세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 부메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결국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캐나다가 미국의 25% 관세에 대응해서 총 1,5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캐나다의 보복 관세가 드디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미국은 맞보복 관세를 하죠. 자, 여하튼 캐나다의 주스틴 트루도 총리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4일자, 즉 어제부로 미국 수입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또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고 앞으로 21일 이내에 추가적으로 1,255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복 관세가 적용될 것이다 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우리의 관세는 미국의 무역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라며 지방 정부 등과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할 것이다. 어떻게 미국과 맞대응할 것인지를 계속 논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제 점점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말을 좀 과격하지만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100불에 사던 어떤 캐나다산 에너지가 갑자기 125불로 오르는 셈이고요. 캐나다에서도 역시 100불에 사던 미국산 농산물이 120불, 125불 막 이렇게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국민들만 고생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게 정부 대 정부가 마치 그 전쟁처럼 이 관세, 그다음에 보복 관세, 또 맞보복 관세 등등으로 부과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올라간 그 가격에 대해서 국가가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이빨 요정이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일반 국민이 고스란히 그 오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무차별적인 관세가 결국 부메랑이 될 것이고, 또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조성해서 이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한 것인데요. 자, 이게 또 숫자로 보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그 경제 지표에서는 미국의 성장세가 이미 둔화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숫자가, 신호가 속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지된 것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악화입니다. 경제 주체들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 소비자죠. 자, 바로 지난달 2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그 전달 1월에 비해서 한 달 만에 7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한 하락세냐를 알 수 있는 게 지난 2021년 8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예요? 팬데믹 기간 도중이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겁니다. 팬데믹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위축되고 불안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지수가 다 추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이후로 가장 지금 위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자, 소비 심리 악화가 이미 소비 그럼 둔화로까지 이어지느냐? 네,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난 1월 개인 소비 지출은 그 전달에 비해서 0.2% 감소했습니다. 이건 그 팬데믹 시기였던 지난 2021년 2월 이후에 역시 또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로 인해서 실제적인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숫자로 벌써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미국의 금융회사 SWBC의 크리스 브리게티라는 그 최고 투자 분석가가 있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 불경기인데도 물가는 막 오르는 현상입니다. 근데 물가가 오른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물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계속 정책을 취한다고 하면서 내놓는 말이 뭐냐면, 바이든 때 바보처럼 멍텅구리처럼 바이든 때 그냥 나라 정부 돈을 막 쏟아 부어서 그게 시중에 돈이 돌면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버블처럼 물가가 올라가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이걸 잡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잡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얘기하는데, 그렇게 시중에 돈을 막 뿌렸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면 모를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시중에 돈도 말라버렸어요. 경기가 불경기예요. 그런데 물가는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중고, 최악 이런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도요, 트럼프가 택한 아주 어리석은 그 관세발 주가 폭락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우방국을 상대로 한 고율의 관세 부과 결정을 강도 높게 한 이틀 전인가 4월 전인가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월스트리트저널은요, 그런 그 트럼프 관세발 주가 폭락이라는 그 사설을 낸 그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기사를 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신문은 어제 멕시코와 캐나다 상대 관세를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고 보도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경노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오히려 약한 표현이었다. 이는 오히려 약한 표현일 수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 심한 표현이었으면 경로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관세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관세가 영어로 이제 테리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테리프맨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관세밖에 모르는 관세맨 트럼프 대통령이 그 초래하게 될 경제적인 그 위험 상황에 우리는 직면할 우려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잘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얘기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각 분석기관 그리고 그 또 이제 언론기관이 내놓은 보도 내용은 무엇인지를 종합해서 지금 전해드리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말고 또 긍정적인 것도 있는데 그것도 전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든
개혁을 하려다 보면 일시적인 충격과 어떤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 정책을 좀 강경하게 취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세 정책이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시그널, 어떤 현상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정책이든 무조건 완벽하게 좋은 것도 없는 것처럼 또 어떤 것도 무조건 완벽하게 나쁜 것만 있지는 않죠. 자, 지금까지는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면도 있구나라는 것도 전해 드릴게요. 자, 이미 그 특정 부분에서는요, 소기의 성과도 걷고 있습니다. 우선 그 중에서 두 가지 예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혼다의 케이스입니다. 일본 2위의 자동차 업체인 혼다, 그러니까 도요타 다음에 혼다예요. 혼다가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차세대 시빅 모델을 멕시코에서 제조하려고 했다가 멕시코가 아닌 미국에서 생산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하,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노리는 게 그런 건데 드디어 이런 것도 시작됐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샘플 케이스이긴 합니다. 자,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혼다 자동차가 당초 멕시코에서 차세대 시빅 하이브리드 모델을 생산할 계획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네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팔려면 관세가 부과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생산 기지를 멕시코가 아닌 미국으로 하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네, 미국의 인디아나주로 생산 기지를 하겠다라고 이미 구체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식통에 따르면 멕시코 공장에서 오는 2027년 11월부터 차세대 시빅 모델, 시빅 하이브리드 그 모델의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인디애나주로 생산 기지를 바꾼 뒤에 혼다는 생산 일정을 좀 늦추겠다라고 하면서 2027년 11월이 아닌 그 다음에 2028년 5월로 한 그 6개월 정도 연기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공장 다시 좀 짓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인디아나주에 있는 그 공장의 그 시빅 하이브리드 모델의 생산 물량은 연간 한 21만 대가 될 전망이다라고 혼다는 밝혔습니다. 그 시빅이라는 모델 잘 아시죠? 혼다 뭐 제일 유명한 게 혼다에 뭐가 있죠? 어코드가 있죠. 어코드가 있는데 그리고 그것 말고 조금 작은 모델이 있어요. 혼다 CR-V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팔립니다. 혼다 CR-V가. 그리고 CR-V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게 혼다 이 시빅 모델입니다. 그걸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굿 샘플 케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바로 의약계의 얘기입니다. 제약업계.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지금 예고되는 가운데 그 제약업체 파이저가 필요할 경우에 해외에서 생산하던 물량을 미국 내 기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뭐 그 외에 어떤 구체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본인들이 미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파이저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미국 내 기존에 있는 공장을 더 개선해서 리모델링하고 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데 결론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파이저는 우리는 미국의 생산 공장이 실제로 기존 공장들이 다 있으며 생산 용량도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외국 공장 생산 물량을 이건 미국 내로 옮겨와서 관세 타격을 피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이저는 현재 미국의 10개의 그 제조 공장을 갖고 있고요. 2개의 대형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이었죠. 백악관에서 파이자 그리고 일라이 릴리, 또 머크 등 글로벌 제약사 대표들을 백악관으로 불러서 만났습니다. 그 만난 자리에서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관세를 물게 될 것이다 라고 압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압박을 받고 다 돌아간 뒤에 그 제약업체 대표 중에서 파이저 측이 가장 먼저 우리 미국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 할게요. 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여러 가지 우려되고 걱정되는 면도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지금 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 제가 장단점, 걱정과 기대 둘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제와 정치 관련 소식을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거의 다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어서 몇 가지 좀 간추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인 등 아시아계 부모들이요, 학부모들이죠. 그러니까 자녀의 학교를 고려할 때 학업 수준과 또 어떤 안전성 이런 거를 그 이유로 해서 아시안 학생들의 재학 비율, 아시안 학생들이 좀 비율이 많은 그런 학교를 선호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마 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나는 가능한 한 한국 애들 없는데 우리 애들 보내려고 그랬었는데 이런 생각하신 텐데 한번 여러분과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저를 대입시켜서 보게 되더라고요. 자, 뉴욕 대학이 UC 얼바인 대학과 함께 이제 공동으로 연구했는데 아시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종적 태도가 학교 선택에, 그러니까 자녀들의 학교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동 연구했습니다. 자, 1,865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중에서 34명과는 아주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에서 80%의 아시안 학부모가 인종 구성을, 그러니까 그 학교 재학생의 인종 구성을 자녀 학교 선택의 최우선 요소 중에 하나로 고려했다라는 것입니다. 80%가. 근데 특히 29%는요, 절반 이상이 아시안 학생인 그런 학교라면 더 좋아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응답자의 35%는 흑인 및 그 라틴계 학생이 25% 이상인 그런 학교라면 기피했다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흑인이나 라틴계가 25% 정도 재학 중인 학교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네, 응답자의 35%가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35%? 생각보다 좀 적지 않나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아이들 학교 보낼 때 보면 제 기억에 제 얘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을 때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백인만 있는 그 학교를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이 있으면 한국 학생 저렇게 많으면 안 돼. 우리 애들 하루 종일 막 한국 애들하고만 돌아다니다가 한국말만 하다가 영어도 안 늘고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의 일반 사회, 그러니까 미 전국 평균이라고 볼까요? 아니면 일단 대도시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기 어디 시골, 미네소타, 위스콘신 작은 시골의 인종 구성 비율 그런 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건 아니고 LA나 뉴욕, 시카고,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살 수 있을 만한 도시는 일단은 대도시가 될 터이니 그런 대도시의 일반적인 사회의 인종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인종 구성을 가진 학교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100% 백인들만 있는 학교에 10년 넘게 이렇게 다니다가 대학을 가거나 또는 사회에 나와보면 실제는 사회가 그렇지 않을 텐데 자칫 성인이 돼서 뒤늦게 어떤 사회적인 충격을 받는 것보다는 적당한 인종 구성, 예를 들면 백인 한 60, 70%, 동양 학생들 한 20%, 그 외에가 한 1, 20% 정도를 저는 좀 오히려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네. 댓글도 다 뭐합니까? 네. 의견 공유, 소통 창구로 댓글로 한번 좀 보내서 의견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활용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1월 전국의 주택 거래가 한파와 금리 반등 등의 여파로 인해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1월에 잠정 주택 매매 지수는 70.6으로 전달 대비 4.6% 급락했습니다. 요게 이제 100이라는 점수가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점수인데 그보다 높으면 더욱 좋은 거고 낮으면 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 전달 대비 그러니까 지난 1월이 아니라 2024년 1월과 비교한다면 5.2%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2001년 이 관련된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주택 거래량이 얼마나 활발했느냐 이제 그런 건데 거래량이 뭐 지난달 지지난달 좀 활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렇게 맨날 눈 오고 비 오고 추워 죽겠는데 누가 나가서 집 보겠어요. 그러니까 요 겨울이 지나면 또 좀 풀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금리가 조금만 더 떨어지면 좋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주택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생각이 나서 오늘 이제 끝소식으로 한국의 아파트 얘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이 한국에는요, 얼죽신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얼죽신. 이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이걸 사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한국에서 이제 그 스타벅스에 가면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 그 추운데도 한국의 젊은이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 먹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야,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지 막 이러면서 얼죽아 라는 신조어는 진작 제가 알고 있었는데 얼죽신이라는 얘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얼죽신 현상 속에 지난해 하반기 서울의 주요 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이 3개월 사이에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참 이건 한국이나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1년에 뭐 그러니까 두 자릿수면은 뭐 10% 이상이죠. 1년에 10% 오르는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두 자릿수 상승을 이뤄내는 참 대단한 한국 얼죽신 현상입니다. 자, 서울의 주요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요거 이제 잘 따라오세요. 제가 이 한국의 아파트 얘기 해드리면서 그걸 미국의 달러로도 좀 변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하반기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니까 이제 한국에서 가장 핫한 강남 지역, 또 강남에서 강남 3구라 그러죠. 강남구, 서초구, 또 하나는 어디죠? 송파구인가? 예. 그 중에서 이제 서초구, 뭐 비싼 아파트들만 있죠. 그 서초구 소재 입주 5년 이하 되면은 신축이라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땅땅땅 지어서 아무도 살지 않던 아파트가 아니라 지은 지 5년 이하면 신축 아파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자, 그래서 입주 5년 이하 된 신축 아파트의 서초구에서 평당 매매가는 평균 가격이 평당 1억 1,44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평당 1억 1,440만 원. 3개월 전에는 근데 이게 9,433만 원이었습니다. 그 3개월 전에 비하면 3개월 만에 무려 21%가 상승한 겁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 어디도 쉽지 않은데요. 자, 그리고 서초구 옆에 있는 송파구도 신축 아파트 평당 매매가 지난해 상반기에는 4,258만 원이었는데 6개월 후인 하반기에는 4,753만 원으로 여기는 6개월 동안 11.6%가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역시 얼죽신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평당 얼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식 1평이 미국식으로 제가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미국에는 이제 스퀘어 피트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한국식 1평이 미국식 스퀘어 피트로는 35 스퀘어 피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서초구 소재 5년 된 신축 아파트 평당 평균 가격 1억 1,440만 원은 미국식으로 환산하면 35 스퀘어 피트당 1억 1,44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35 스퀘어 피트니까 이제 이걸 1 스퀘어 피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서는 1 스퀘어 피트당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억 1,440만 원을 35로 나누면 이제 1 스퀘어 피트당 나옵니다. 이게 얼마냐면 326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럼 이제 이걸 달러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소재 신축 아파트의 스퀘어 피트당 가격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대충 지금 그러니까 1달러당 한 1,400원 정도로 제가 계산해 볼게요. 1달러당 1,400원 정도로 계산해 보면 한국의 서초구의 그 아파트는 스퀘어 피트당 2,334달러가 나옵니다. 원 스퀘어 피트당 2,334달러. 스퀘어 피트당 230달러가 아니고요. 2,300달러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참 많이 잘 살게 됐죠. 네. 물론 이제 특정 지역의 얘기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이 얼죽신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앞서 관세 얘기, 미국 경제 얘기, 그다음에 투스 페어리 얘기, 이빨 요정 얘기 뭐 다 했는데 다 잊어버리시고 얼죽신만 기억 남으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뭐 다 기억하실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 하루 세계는 그리고 미국은
그리고 한국은 이렇게 돌아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